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지상철입니다. 요즘 뭐 대학교 전체에서도 이 창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창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가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는 그게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창업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뭐 심지어는 창업자들이 자기 자본을 통하지 않고도 창업이 가능한 시장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관련돼 있는 부처, 실질적으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주관 주무부처인데 문체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그다음에 과기중통부라든가 이런 부처에서도 각각 또 창업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저희가 자기 돈 가지고 창업하던 시대보다는 실제로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창업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창업했을 때는 대출 받아 창업했거든요. 대출을 받아 창업했는데 그때는 좀 절박했죠. 창업하려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해가지고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신불자가 되잖아요. 신불자 되는데 그런 환경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개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금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 없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면 또 그렇죠. 뭐 서울역에 가야 되죠. 사업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개선돼 있지만 근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제 개인적인 부담이 덜한 그런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창업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 주도형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 창업 생태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엑셀러레이터라고 있는 창업 기획사 역할들을 정부가 지정한 이제 뭐 카이스트라든가 고려대학교나 이런 주관기관들이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보육시키고 스케일업 시켜주고 투자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공공 섹터에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가 미국보다는 정부 주도형으로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태 펀드를 통해서 한 투자라든가 뭐 성장 건물을 통해서 하는 투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후속 투자가 있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창업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사업 자금이잖아요. 초기 사업 자금을 이렇게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직접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아이디어 있다고 바로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기업들한테 정부가 창업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창업 지원금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정부가 창업 지원이다 보니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부담금이 약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창업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아이템이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겠죠. 이런 기술 창업 말고도요. 생계형 창업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그 민간 사이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대출이잖아요.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잘못 내가 혹시라도 이제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할 이런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내가 설령 정부의 창업 지원금을 다 받아가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템들이 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아마 이런 교원 창업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모든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초창기부터 한 약 3년에서 7년 사이의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아예 사업자가 없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사업자를 내고 나서 7년까지를 이제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7년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이쪽에 몰입하다 보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금만 에, 어떻게 보면 사업화 모델로 딱 그것만 그 정도까지 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 지원금만 바라고 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에서 내가 그 어떤 단계에 있을 때는 R&D도 한번 해보시고 외부 투자도 받아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창업을 통해서 스케일업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애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창업할 경우에도 정부가 창업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획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판교라든가 또 서울시가 지원하는 용산 같은 데 가시면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마찬가지로 외국인 창업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창업자들처럼 같이 지원하죠. 지원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론 조건이 있겠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인을 한 명 정도로 고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국에서 받을 수 없는 창업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창업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자국에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나서 그 아이템을 들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창업 생태계 자체가 유럽에서는 뭐 핀란드, 뭐 이스라엘, 뭐 에스토니아 여러 나라 국가들이 이제 창업 허브로 다 활동하고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어느 정도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타트업들한테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그런 나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BTS나 이런 컨텐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외국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들한테 관심 가지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지원을 할 때 이게 심지어는 또 한국에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정부가 또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창업을 생태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 3주 전인가 KBS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지구상에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1순위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창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글로벌로 나가는 창업자들까지도 정부가 창업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 창업하신 분들도 뭐 타겟팅이 내수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다. 이럴 경우에도 꼭 굳이 국내에서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우리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도 창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 아이템이 좋다. 즉 예를 들어서 생계형 창업이 아니고 기술 혁신형 창업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요. 창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있는 R&D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2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팁스 프로그램은 아실 것 같고요.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1억 정도의 투자를 받는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팁스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지원금, 그다음에 R&D 지원금, 사업화 자금까지 포함하면 25억 정도를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제 기술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화의 가능성,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되고 고객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약 200개 기업들이 1년에 이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히나 이제 카이스트 교원 창업하신 분이나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원 창업하신 분들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업하실 경우에는 25억 정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25억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까지도 이제 단계별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이요. 이게 매년 바뀝니다. 이게 보시면 화면상에 나오신 보시면 창업 정책은 2, 3년 주기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A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년에 지속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해당 연도에 갑자기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 산업 생태계가 바뀌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창업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창업 생태계에서는 혁신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빅3라고 하죠. 빅3. 전 장관이었던 박영선 장관이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혁신 창업 패키지인데 그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자, 이 세 가지 트랙을 가지고 창업하는 분들은 별도의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요. 창업 정책들이 2, 3년 단위로 주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갈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항상 그 트렌드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단계별로 매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을 보시면 604조 정도의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환경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그중에 창업자한테 해당되는 그 예산들은 바로 이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중소기업 에너지 이쪽에 사업화 자금이 예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R&D 자금에는 창업 성장 기술개발 과제라고 해요. 창업자들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보시고 이 정부의 창업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업 예산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여기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정부가 이제 성장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 300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창업 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1조 5천억까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이런 창업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창업하시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 자금을 확보하는 채널로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중소기업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쪽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또 창업 자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화 예산이 있고요. 사업화 계정이라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R&D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위한 R&D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연도죠. 보통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협약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라면 통상적으로 1년 또는 작게는 8개월 정도거든요. 그 8개월 안에 정부로부터 내가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을 그 사업기간, 협약기간에 다 소진해야 되거든요. 임금비로 쓰든가 개발비로 쓰든가 마케팅비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업화 예산이고요. 사업화 예산과 더불어서 R&D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창업자가 사업화 예산과 기술개발 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중복. 한 개 아이템을 가지고 중복이 허용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이 1년에 약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도전해가지고 정부나 지자체로서 받을 수 있는 창업 예산 항목이 100가지가 넘는데 100가지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내가 프로그램을 선정됐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당해년도에는 사업화 예산 프로그램을 한 개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이 끝나고 나서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가지고 창업 지원금을 또 지원해서 지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죠. 근데 그 사업화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R&D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원 창업하신 분들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사업화 예산과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별도의 계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협약 기간이 겹친다 하더라도 두 개를 중복해서 허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사업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전담기관이 창업진흥원이잖아요.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예산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 기업을 통한 R&D 자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있습니다. 기정원이라고 하죠. 기정원이 또 R&D를 지원하거든요. 두 개의 전담기관이 있는데 한쪽은 사업화 예산을 지원하고 한쪽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죠. 두 개가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두 개 다 중소벤처기업부 밑에 있는 전담기관이지만 용도가 틀리다. 사업화에 대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창업하신 분들도 사업화 예산과 R&D 예산을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 기술 혁신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가기 때문에 사업화 예산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원 창업 같은 데는 연구원들이나 연구실 같은 경우는 기술 기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R&D 자금을 따로 별도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사업화 신청을 두 개 틀고 나눠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요. 코로나 동안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경영을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요새는 한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수축 사회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을걸요. 지구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대학을 졸업하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라. 그래서 그런 글로벌 시장 나가는 또 창업자들 지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혁신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이 다 해외 쪽에 타겟팅 하고 있는 창업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창업 예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창업 지원 사업의 공고 내용을 보시면 원래 2016년도에 6기관이 있잖아요. 6기관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94기로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업도요 16개에서 378개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지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창업 지원 예산도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그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다 모든 부처가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예를 들면 창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리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느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각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지원을 한다 그러면 기술혁신형 창업을 지원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이 창업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다 떨어지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기술력이 없으니까. 또는 예술 창업하는 사람, 문화 창업하는 사람, 콘텐츠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술이 없겠죠. 그렇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선정이 안 되면 굉장히 똑같은 국민으로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체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나 장애인들을 위한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스포츠인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 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사업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원 창업하실 때를 중소벤처기업부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해당되는 아이템이 스포츠나 헬스케어 이런 쪽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문체부도 두드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중기부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처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업자들 꼭 아셔야 될 것은 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화 예산과 그다음에 R&D 예산이 딱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융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융자는 어차피 갚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투자도 나중에 이제 정부 매칭 펀드라든가 투자도 당연히 나중에 사업하시면 아셔야 되겠지만 엔젤 클래벨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들이 있는데 티스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투자 받으실 때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오늘은 제가 이쪽 오른쪽 파트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따로 지원할 수 있고 R&D 자금을 따로 지원할 수 있고 이 계정이 다른 계정이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 예산은
1년에 한 개밖에 안 된다. 1년에 한 개. 그래서 이게 협약 기간이 끝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다른 거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R&D는 이거다 중복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업기업은 R&D를 3개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3개. R&D를 동시에 3개를 할 수는 없죠. 협약 기간 내에 한 개. 그다음에 또 그 협약이 끝나면 다음 연도에 또 다시 한 개를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예산이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큰 트랙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연 자금의 R&D 자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술 자금, 현금 자부담금 10%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이게 우리 연구원이나 뭐 대학교 교수님들은 정부의 R&D 과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부담 10%, 기술 지원 10%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R&D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부담이 있고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자금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나오는 사업화 자금은 기술 개발 기술 개발 당연히 들어가죠. 기술 개발 들어가지만 그거 외에도 보시면 인건비, 홍보비, 마케팅 비용, 재료비, 그다음에 개발 자금까지 다 이렇게 이걸로 쓸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 이것도 10% 내인데요. 그러면 사업화에 지원하는 아이템하고 R&D에 지원하는 아이템과 똑같으면 어떡하냐?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여기는 개발 자금 줬잖아요. 이미. 물론 금액은 크진 않겠죠. 앞에보다는. 개발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아이템으로 또 개발 또 하겠다. 그럼 당연히 서류에서 탈락되겠죠. 그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사업화 예산으로는 그 A 단계의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해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 검증이나 시장 검증을 해보니 A라는 기능 외에 추가로 어떤 게 더 필요하더라. 뭐 AI 인공지능 플랫폼이 더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 A라는 서비스, 이거 서비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서비스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걸 시장에 출시해 보니까 사람 책복 기능이 있거나 빅데이터를 인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AI의 플랫폼을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미 개발 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걸로 AI를 R&D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A라는 걸 개발했는데 또 A 개발한 걸 또 R&D 자금을 달라고 하면 이거는 중복이 돼요. 중복. 그래서 그런 허용이 안 되고요. 또는 개발 자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A를 개발했는데요. 전혀 다른 B를 개발하겠다. R&D 자금으로. 이것도 허용이 되겠죠. 예,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사업화 예산과 R&D 예산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시되 동일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컴퓨터 잡아냅니다. 요새는. 중복성이 60%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서류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미지라든가 통계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텍스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R&D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술 개발 중심으로 써야 되고요. 사업 계획도 양식도 다 틀립니다. R&D용 사업 계획서는 연구 개발 계획서라는 양식으로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업화 자금은 PSST 기법이라고요.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이라고 이 양식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쓰시면 안 되겠죠. PSST 기법은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프로블럼. 창업을 왜 했는지, 프로블럼 문제 인식이 한 단계고요. P가요. 이거는 솔루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S는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 내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진행할 거냐. 나머지 네 번째가 는 팀입니다. 팀. 그래서 문제인식과 솔루션과 스케일업과 팀이라는 이런 네 가지 항목으로 사업계획서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화에 들어가는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K-스타트업이라는 그 창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표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창업하신 분들도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에 내가 사업계획서 쓰시려면 이런 PSST 기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고요. R&D를 쓰시려고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이 다 틀리겠죠. 당연히. 그 기술개발 중심으로 써야 된다. 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전담 기관으로 보면 주로 이제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창업진흥원이 당연히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관리기관이죠. 관리기관이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최고위 부처죠. 최상위 기관. 그 밑에가 이제 전담기관, 전담. 이게 관리기관이라 하면 예산을 이제 배정받는 거죠. 그다음에 창업을 전담하는 기관은 이제 창업진흥원입니다. 그럼 창업진흥원 밑에는 바로 이제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나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데가 이제 주관기관이죠. 그러면 전담기관은 예산을 여기다 내려주겠죠. 주관기관한테. 그럼 창업자를 선발하고 보육하고 투자를 유치해주고 이런 것다 주관기관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주관기관별로 그 주력 아이템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바이오 중심으로 창업자를 선발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는 AI 중심으로 뽑는다. AI 중심의 창업 주관계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력 아이템만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템도 뽑긴 뽑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하고 주관계하고 핏이 잘 맞아야 내가 선정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주관계에서 뽑는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10대 1. 서류 평가만 10대 1이에요. 10개 중에 하나 뽑혀요. 그러니까 내가 교원 창업하신 분들도 내 아이템이 어디서 주관하고 있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되죠. 주로 그걸 확인하는 방법들은 K-스타트업이라고 있습니다. K-스타트업. 이거는 대한민국의 창업 포털이에요. 창업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K-스타트업 go.kr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프로그램별로 주관기관별로 어떤 창업을 지원하는지를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원 창업하신 분들이 이 K-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어떤 기관에서 주관기관에서 내 아이템을 뽑아주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PC 맞고 다 선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1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셔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결국 초기에 1억 정도의 자금을 받아서 내가 창업하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받고 나서 다음번에 또 1억 더 받고 그 다음에 3억을 받고 7억을 받고 10억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년 안에 길게는 4, 5년 안에 25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돈 안 들어가고 물론 내 돈 10%는 들어가지만 도덕적인 그 해이를 없애기 위해서 창업자한테 10%를 부담시키는 거죠. 단 예비 창업자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예비 창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면제입니다. 면제. 그러니까 100% 정부가 창업 자금을 주는 거고요.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갈 때는 이제 1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창업 사업화는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업화는 여기는 아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라 했잖아요. 여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K-스타트업 여기에 올라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기관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 정부의 R&D 사업은 창업자들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술정보진흥에 보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라고 있습니다. 창업성장 뒤쪽에 나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에는 창업자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들만.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 선정되면 1억 5천에서 최대 4억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억. 이것도 물론 이거는 10% 자부담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화 예산과 R&D 예산은 중복 허용을 받는다. 그래서 1년에 2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한쪽은 사업화, 한쪽 R&D 받으시면 최대 이게 1억이고 1억 5천 또는 2억이면 한 3억 정도는 1년에 확보할 수 있잖아요. 3억 가지고 이제 창업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창업,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 K-스타트 지원을 꼭 기억하셨다가 창업하시고자 하는 교원분들은 이 사이트를 꼭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보시면 돼요. 교육도 이거 공짜입니다. 창업 교육도 시켜주고 창업 멘토링도 해주고 사업화 예산 아까 준다고 했죠. 기술개발 아까 R&D 자금 준다고 했죠.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팔로우 지역, 글로벌 지원도 다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한 지 7년 미만 기업이라면 K-스타트업 들어가셔서 꼭 보시면 어떤 주관기관에서 내 아이템을 잘 맞는지를 보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 K-스타트업의 사이트를 제가 퍼왔는데 보시면 이게 AB 단계의 창업 예산.
그 초기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세 가지로 나눠져 3단계로 예비 단계냐, 초기 단계냐, 도약 단계냐.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죠. 여기는 초기 단계는 초기 창업 패키지, 여기는 창업 도약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 단계별로 창업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넘는다. 100개 이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업화 예산이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창업 교육. 요새는 창업하면 공간도 주잖아요. 공간도 주고 있고 멘토링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D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창업자들을 따로 받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K-스타트업에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D 꼭 놓치시면 안 되는 이야기죠. 창업 사업화 예산은 창업 단계별로 또는 창업 연차별로 창업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비 단계냐,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서도 나는 바이오냐, 바이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R&D 영역 분야냐 이런 거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내가 딱 선정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 프로그램 지원하시면 소리에서 탈락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K-스타트업 포털스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랑 잘 맞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맞게끔 지원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카이스트고 서울대라 하더라도요.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PC 안 맞으면 소리에 탈락돼요. 그럼 또 마음의 상처를 입죠. 이게 아니 우리를 카이스트를 떨어뜨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냉정합니다. 이러면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관기관은 ICT 또는 빅데이터 또는 IoT만 뽑는데 왜 바이오가 이쪽을 지원했지? 그럼 소리 탈락시키죠. 그럼 그거는 창업자가 공부를 안 하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창업하시려면.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은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고요.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제 요약하면요. 이렇게 단계별로, 분야별로, 회계 분야별로, 민간 지원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 창업자들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맞는 것만큼. 그렇게 이쪽은 지원하시더라도 사업화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죠. 중복은 뭐냐면 당해년도에 두 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해년도에. 협약이 하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에 가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22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다. 이걸 하나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못 받아요. 이미 여기서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24년도나 2025년도는 도약 패키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이거 다 받으시면 금액이 창업 도약 패키지는 R&D까지 포함 7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한 기업이. 그러면 한 9억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3년 안에 9억 받으면 웬만한 기업들은 망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또는 예비 창업 패키지 한 다음에 초기 창업회를 안 가고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분야가 맞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런 데하고 내가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면 이쪽에 지원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거나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AI 플랫폼에 내가 내 서비스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지원하시면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잘 돼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빅3는 제가 이야기했죠.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는 이쪽으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재 부품 장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새로 생긴 거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비대면. 비대면 사업화는 또 이렇게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창피 하나 받고 비대면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다음번에 넘어가서 또 초창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당해년도만 겹치지 않으면 무한정 3년, 뭐 5년, 뭐 7년 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데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ITM이 좋다 하더라도요. 너무 정부 사업만 쫓아다니면 사업을 언제 합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농사는 누가 짓냐. 그래서 이게 1년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딱 한 보름 정도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하시고 나머지는 본질에 충실하셔야 되겠죠. 기술 개발에 충실하시고 마케팅 충실하셔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금. 내가 혼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자금이 왜 필요하냐? 내가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창업한 지 3년 지나면 자금의 그 경색 상황이 온다니까요. 직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고정비용 지출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꼭 중간에 마중물 역할로 필요한 겁니다. 그때만 이용하시고요. 이것만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특히 청년 창업자들은요.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매출 안 나오니까 또 직원 급여를 줘야 되니까 또 이런 여기 프로그램도 끼우기다 이 프로그램도 끼우기 하다 보면 사업 언제 하나요? 그래서 다 받을 만큼 받고 나서 엎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시고 내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사업화에 집중하시는 게 본연의 창업자의 자세지,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딱 추산해서 받아가지고 사업하려면 어렵죠.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창업 기반 생태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뭐 중장년 기술 창업이라든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요약된 것만 가져온 거고요.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이게 지자체가 하시면 100개가 넘어요.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108개인가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150개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도 돈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내가 발레 창업했다. 음악 학원 창업했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창업만 돈 안 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문체부에서 줘. 문체부에서. 그래서 부처별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금 1단계부터요. 제가 2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5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55개가 각 대상별 다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51개, 51개를 가져왔네요. 보시면 사업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 명칭이 나와 있고 부처가 나와 있죠. 부처. 소방부처, 중기부, 농진청, 특수처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게 전담기관, 주관기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소방부처라는 관리기관이죠. 관리. 그다음에 전담기관이나 주관기관에는 이게 창업지원원이냐, 카이스트냐, 고려대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큼 배정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업 공고에는 언제 나오고, 지원 대상은 이런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 노동에 맞게끔 내 아이템하고 매칭을 하셔야 선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창업할 때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억울하죠. 창업하기 위해서 내가 나이를 좀 깎을 수도 없고요. 나이 제한이 있고 업력 제한이 있습니다. 창업이다 보니까 7년 미만만 지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지원 대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이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실업자가 높잖아요. 청년 실업자가 너무 실업률이 높아서 청년들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 창업 상한학교라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상한학교. 그쪽은 나이 제한이 청년 나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쪽에 지원하시면 당연히 자격 요건이 안 되겠죠. 한번 볼까요? 글로벌 창업 상한학교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이거는 연도만 따지는 거고요. 업력 3년 미만만 따진 거고,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제도전 패키지,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자, 여기 있죠. 청년 창업 산학교 여기 있네요. 이거는 만 39세가 딱 정해졌습니다. 만 39세 청년들한테 39세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800억이네요. 800억.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거는 창업진흥원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고 창업진흥원이 아닌 그런 기관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 39세 넘으신 분들은 이거 지원 자격이 없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는 사업화 쪽에서는 청년 창업 상한학교가 있다. 청년 창업 상한학교는 또 창업을 지원할 때요.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는 대한민국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서울에 대전에 있는데 제주도에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 구분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창업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청년 창업 상한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이다. 세종은 세종 청년 창업 상학교는 세종시
대전, 충남, 북 여기까지만 허용해 줘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이다. 서울은 경기도권까지는 허용해 주죠. 또는 경기도다. 경기도 서울까지도 허용해 주고 지방에서 못 올라게 하죠. 이렇게 지역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지역 구분 없이 하는 것들은 나머지는 다 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하고 초기 창업 사관학교 똑같아요. 3년 미만이잖아요. 그래도 3년 미만, 3년 미만이잖아요. 3년 똑같은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전국 단위, 전국 단위.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내가 지금 그 부산이나 제주도에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직관계는 지금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청년 사업교는 내 사업자가 대전이다. 그럼 서울로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 창업 산학교 사업 공고 나오기 전에 서울로 주소를 옮겨야 되겠죠. 사업장 주소를. 그러면 서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파일이 공유를 받으셔가지고 내가 해당 케이스 스타트업에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창업 단계별로도 이렇게 굉장히 잘 돼서 못 나가요. 보시면 창업 준비 단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고 여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창업 준비 단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셔라. 창업 실행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셔라. 창업 성장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처음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안 돼 있다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뭐 주먹구시로 그러니까 창업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주먹구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명칭이 중복된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창업 단계별로도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복 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모든 창업자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한 개의 기업이 동시에 몇 개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업 단계별로 창업 지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화 단계별로 넣어보시면 창업 준비 단계는 이런 프로그램, 초기 단계는 이런 프로그램, 스케일업 단계는 이런 프로그램, 제도전 단계는 이런 프로그램. 우리나라도 제도전 프로그램 생겼으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이게 한 4, 5년 됐나요? 예전에는 창업해가지고 실패한 경우에는 아예 막았죠. 창업을 더 이상 지원 못했습니다. 왜? 실패해버리면 못 가잖아요. 내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론은 이제 서울역 가가지고 내가 녹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실패해도 허용을 해줍니다. 재창업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 두 번 한 번 더 도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시면 여러분들 뭐 세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가시면 아시겠지만 창업하면 너 몇 번 실패했어 이게 인사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실패에 대해서 용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요. 창업을 한 번 이상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성공할 확률이 높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런 제도적 패키지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자체들도 이렇게 아까 케이스 스타트업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기업마당입니다. 기업마당. 기업마당은요. 아까 케이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기업마당은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비즈인포.go.kr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들어가시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민간단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 민간 부분까지도 비즈인포에 들어가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타트업에 없는 것들도 이게 올라가 있거든요. 기업마당. 그래서 기업마당의 사이트도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창업이라는 게 키워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업. 있죠, 창업. 그래서 이 창업 프로그램들이 기업마당에 이거 클릭하시면 그 현재 사업 공고 중인 내용 뜹니다. 이렇게.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고 뜨죠. 이렇게. 케이스 스타트업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 상황에 맞춰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매칭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창업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금이 얼마큼 많이 필요한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당연히 예비 창업 패키지 가면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뭐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은 대로.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창업 지원 선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PSST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준 사학계에서 양식이 이름이 PSST 기법이에요. 프로그램, 솔루션, 스케일업, 팀. 이 네 가지 항목의 컨텐츠를 잘 맞게 쓰셔야 그걸 가지고 이제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 서류 평가가 10대 1이라 했잖아요. 10대 1. 10대 1이면요. 이 중에서 약 80%를 탈락시킵니다. 서류에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2대 1이잖아요. 2대 1을 가지고 이제 발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명 뽑죠. 자, 그런 것처럼 두 번의 관문을 넘으셔야 됩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그래서 그게 이 단계를 꼭 넘으셔야 이제 선정돼 가지고 정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자원들은 이게 항목별로 있으면 아까 PSD 문서 인식 단계,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PSD 기법으로 이제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선정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서면 평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R&D는 이제 이게 그 메인은 아니지만 R&D 좀 한 가지만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D 예산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교원 창업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여기를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 지원되어 있냐면요. 뒤에 나옵니다. R&D 프로그램 중에 SN테크가 이제 여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포탈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창업자들한테 해당되거든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시면 디딤돌 과제, 그러니까 이제 1인당 기업당 1억 2천만 원 주는 거고요. 전략형 과제는 2년간 최대 3억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팁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2년간 최대 5억 줍니다. 자, 이런 것들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는 꼭 창업자들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이트에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셨다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정보통신기획평가 이런 것들은 창업자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는 창업기업들은 이런 R&D도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보다는 예산이 크죠.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R&D 예산 10억 단위이기 때문에요. 이런 쪽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약 50분 동안 이게 너무 짧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다 디테일을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K-스타트업 중심으로 제가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거기서 공고 나오는 해당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 요건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 항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사업화 지원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정의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수업 여기 강의 들으신 다음에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질의응답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카이스트에서도 아마 이런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특정 대학에만 한꺼번에 다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전국 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해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가지고 있는 창업 예산만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2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창업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같은 대학에 지원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선발을 하면 그 기업들을 단발을 딱 끝내지 않고요. 단계별로 계속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창업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 특구 과제나 지역 강소 특구 과제는 이게 연구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연구 특구 재단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는 과기부 소속이잖아요. 과기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연구 특구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들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자, 거기에 창업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저희도 지금 여기 대덕 연구 특구 과제나 지역 강소 특구 과제에도 연구 특구 재단을 제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도 창업자 선발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특구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 대전은 어디, 그다음에 세종은 어디, 충남은 어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화 예산이 없어요. 그냥 시제품 개발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화 예산을 주는데 여기도 또 과기부 소속인데 과기부에서도 창업자들 예산을 준다. 그러면 또 중복 이슈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 특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시제품 개발 비용, 그다음에 멘토링 비용 이 정도만 지급하고 실제 사업화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기술개발 작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사업화 예산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지원청 계열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사업화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